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해 주실 분은 바로 김본스타님이죠? 네.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뭐 계속 이어서 계속 하는데 이제 그 경기 분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강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경기 분석 지난 시간에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정말 아쉬웠었는데요. 우리 김본스타의 강의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에이즈 시스템 스타님? 네. 스타님도 오늘 강의 준비를 하셨죠? 네, 왜 이렇게 오늘- 저를 못 쳐다보시는 거죠? 아니요. 한번 너무 부담스럽나요? 아니요, 평소는 오히려 지금 좋습니다. 네, 네. 평소가 더 부담스러웠고요. 네. 그 뒤에 지금 배경이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평소에도 톡스타 배경 이걸로 하면 안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한강이 되셨으니까 좀 많은 분들 좀 명절 즐거운 가족분들과 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아까 용돈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저희 강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금융이다 보니까 금융권 뭐 하나하나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용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강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통장에 앞으로는 아주 풍성하게 많은 수익들 거두실 수 있도록 우리 에이지 시스템 사님의 강의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을 직접 송금해드리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방송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본스타님의 강의부터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스타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설날 얘기인데 사실 저는 설날을 더 싫어합니다. 네. 설날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설날에 세뱃돈이 오래 나가기 때문에 저는 세뱃돈 받는 나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젊음이 아쉽네요. 저도 받는 나이는 아닌데요. 백투더 베이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뭐 제 나왔고요. 자, 또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 한 1000번 할 거예요. 1000번 할 거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구간, 2008년에 이런 구간에 급나가는 이런 구간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대안자산에 투자해가지고 그때 그리고 장이 올라왔을 때 그때 주식에 다시 들어갔어. 우리 자산을 소중히 지킨 다음에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면 인생이 바뀝니다. 투자에 대한 인생이 바뀌니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 안 바뀌어요. 어차피 빚하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1번 경기 순환 분석을 할 거예요. 경기 순환 분석을 할 건데 이거 이번 시간에도 다 못 끝납니다. 왜냐면 이거 한 2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한 총 4강 정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 분석이 한 8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제가 원래 기술적 분석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기술적 분석을 정말 중요시 여기잖아요. 왜 그러신지 아시나요? 왜 기술적 분석을 왜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제일 쉬우니까. 제일 쉬워요, 이게. 이거 제일 쉬워. 기본적 분석은 좀 어려워요. 막말로 기본적 분석을 내가 정말 잘할 자신 있다.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회계사 해야죠. 회계사 하면 돈 많이 버는데. 그쵸? 그 정도 회계사 정도의 그런 지식이 좀 갖춰져야 기본적 분석에서 투자 수익 내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정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거면 그냥 회계사를 하죠. 그쵸?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제일 쉬우니까 저는 기술적 분석 거의 안 합니다. 실제로 증권 쪽에서 자격증 중에 제일 되게 유명한 자격증이 있어요. 이 CFA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미국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CFA 전체 페이지 뭐 쪽수로 따지자면 뭐 책 규모로 따지자면 뭐 한 몇만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기술적 분석 딱 3쪽이 있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밖에 없어요. 몇만 페이지 중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매매의 팁, 수급 현황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수급도 기술적 분석입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은 제가 눈에 얘기 드리지만 타이밍 잡을 때 쓰셔야지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데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연기금 오늘 국가단체 순매수했다라는 부분이 주요 특징적인데, 자, 오늘 수급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팔았어요. 엄청.
지수 안 봐도 비디오죠.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올랐겠죠. 지수는 개인이 팔았으니까.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오늘 산 것 중에 특징적인 게 금융투자에서 많이 팔았는데 연기금과 국가단체. 국가단체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렸죠.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예, 우정사업부. 예, 우정사업부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시도 지방 이쪽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그쪽 이제 자금 이 정도 잡혔다. 근데 대부분은 다 우정사업부예요. 네. 코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외국인 팔았고요. 기관 팔았고 개인이 샀네요. 코스닥 안 봐도 비디오죠? 예. 어떻게 지수 어떻게 됐을지 우리 뻔히 눈에 그려집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이 사모펀드의 그 영향력이 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 사모펀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도 항상 우리가 수급 주체를 볼 때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볼게요. 선물. 외국인 6천 계약 순매수했어요. 네, 개인이 매도, 기관 매도. 예. 자, 옵션을 볼게요. 우리 옵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 아는 분도 있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자, 오늘 외국인 옵션 어떻습니까? 전부 다 순매수, 풋옵션 순매수, 양매수죠. 외국인 양매수, 개인은 자기 마음 그냥 별로 관심 없다. 개인은. 그리고 기관이 약간 양매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렇게 좀 양매수를 한 흐름이다. 변동성이 좀 있을 걸로 외국인은 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있을까요? 간단하죠.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명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명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옵션 월물은 상당히 시간같이 잡을 수 있는 그 잔존같이 잡을 수 있는 날짜가 되게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양매수가 가능할 수 있어요. 예. 뒤로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프리미엄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매수하는 게 상당히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매 현황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현황 보면 차익에서 요즘 계속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에서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 비차익에서도 순매수가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플러스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익은 제가 뭐라 그랬죠? 차익은 그냥 프로그램이 기계가 알아서 거래를 하는 걸 차익이라고 하는데 차익 거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드렸듯이 선물하고 현물하고 차이 이 차이가 일정 부분 이상 벌어졌을 때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비차익은 뭡니까? 펀드 매니저가 의지를 가지고 바스켓으로 묶어서 사는 걸 말한다고 제가 얘기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비차익은 한마디로 펀드 매니저가 뭔가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일일이 다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뭐 멋진 펀드 매니저들 그 주변에 그 펀드 매니저라고 거짓말 치시는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돼요.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찍어서 그걸 직접 사지 않습니다. 예, 그건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돈 자기가 매매하는 거지. 예, 펀드 매니저는 백오피스가 있어서 그냥 종목 매수 매도 결정만 하지 체결은 다른 데에서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 프론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보통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자기가 뭐 매매를 했는데 뭐 종목을 뭘 결정해서 뭐 샀다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비차익은 주로 어떤 매매가 많냐면 인덱스 펀드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냥 일반 펀드들 또 대부분이 뭐냐면 일반 종목들 많이 사요. 시장 지수에 가깝게 많이 삽니다. 그중에 일부 몇 종목을 좀 차이를 둬서 지수를 비트하는 벤치마크를 비트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매매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예.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떻게 어디 좋은 뭐 어디 금융기관에 뭐 있다 했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른다. 그런 분은 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기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대별 매매 종합 부분 시간대별 매매 종합 왜 봤냐면 좀 왜 가져왔냐면 외국인이 다시 반에 찔끔하고 좀 매수를 좀 자금을 쏠래다가 말았어요. 쏠래다 말았는데 이때 우리가 꿈틀거린 게 뭐냐면 개인이 꿈틀거리면서 좀 팔려고 하다가 말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장 막판에 3시 반에 꼭 이런 거래들이 분명히 꼭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 얘기 드립니다. 오늘 장 막판에 좀 살짝 움직이긴 했어요. 지수가. 자.
경기 순환 분석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팁까지는 끝났고요. 경기 순환 분석 왜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경기가 이렇게 좋을 때, 지수가 이렇게 오를 때 투자해서 수익 날 확률이 더 높은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질 때는 투자해서 수익 날 확률이 낮죠. 왜냐? 우린 주식을 하니까 매수밖에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떨어질 때보다 경기가 안 좋을 때보다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당연히 확률도 높고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할 때는 경기 민감주로 하겠죠. 경기 민감주.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합니까? 경기 방어주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바보죠, 바보 완전히. 그죠? 예, 경기 안 좋을 때 가장 직격탄 맞는 게 뭡니까? 바로 IT 반도체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은 1년 365일 내내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공장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적자가 나겠죠. 적자 계속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이닉스가 예전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연 적자가 4조 이상 났었어요. 4조 이상 마이너스. 그 다음 막판에 하이닉스가 유상증자 했는데 실패했으면 하이닉스 망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거기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 약간 극적인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돈을 1년 단위로 돈을 아예 못 빌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한테 돈을 빌릴 때 달러를 빌려와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다 3개월짜리로만 빌렸어요. 왜냐?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아서 이 은행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은행들한테는 3개월 단위로밖에 돈을 안 빌려줬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유상증자하기 바로 전날 그때 우리은행이 1년짜리로 그때 딱 빌렸던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때부터 빌리기 시작해서 경기가 그때부터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그때 약간 그런 운도 좀 따라줬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10배 이상 갔죠. 그렇죠? 그때보다. 자, 경기순환 분석. 그래서 경기순환 분석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경기순환 분석은 뭐냐? 지난번 했던 거 이어서 하는 거예요. 경제 지표로 요약되는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 경제의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 이걸 경기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니까요. 이렇게 가죠. 그래도 우상향은 해야 되겠죠. 우상향은 한다고 보는 겁니다. 추세 변동, 변동에는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계절 변동을 잘 아셔야 되고요. 계절성을 항상 띄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나 지표나 비교를 할 때 전년 동기 대비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전년 잘 안 써지네요 이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죠. 전분기 대비 뭐 이렇게 대비는 비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기 순환 분석 지난번 했던 거 여기까지 했었죠. 우리가 GDP를 알면 우리가 그 나라의 시가총액을 알 수 있고 시가총액과 그 나라가 거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일단 뭐 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10%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10% 상승을 했으면 GDP가 그럼 얼마가 상승해야 됩니까? GDP도 10% 상승해야 적당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좀 더 오르거나 더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GDP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주가는 좀 크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 왜 경상수지 자본금융수지가 중요한지까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 경기 순환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경기 순환 구성 요소. 경기 순환 구성 요소입니다. 지금 칠판이 어이없이 안 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할게요.
물가 지수가 있는데 경기 순환에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물가 지수가 뭐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그 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냐? 임금이 차지하는 이제 당연히 소비자들이 이제 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겠죠.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경기 변동에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뭐 잘못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물가에 그렇게 지수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료나 이런 걸 살 때 바로 경기에 반응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런 거에 좀 반응하지는 않는다. 다만 CPI도 상당히 이제 유념스럽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오르면 그 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오르고 이게 후행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인데,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정권 때랑 그 전전 정권 때 보면 알겠지만 물가가 거의 안 올랐어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밥값을 5,000원, 6,000원이었던 밥값이 8,000원 오른 게 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5,000원짜리 밥값이 1,000원 더 올려서 6,000원이 되면 몇 프로 오른 겁니까 이게? 이게 20% 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통계치 나오면은 물가 상승률이 2%도 안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어이가 없죠. 그렇죠? 예, 지금 이 통계는 도대체 어느 나라 통계인가? 예, 분명히 밥값은 한 20% 올랐는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물가 지표를 만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잘 만져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잘 만지고 우리나라도 뭐 거의 저는 만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아니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뭐 석탄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잘 쓰지도 않는 거 넣어서 물가 상승률이 마치 낮은 것처럼 많이 보이게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물가가 참 못 믿는 상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지수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통화량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통화량이 있는데 이 통화량은 보통 통화량을 1% 증가시키면은 실질 GDP가 0.4% 증가해요. 그러면 통화량이 뭐냐면 돈을 찍어서 내면 되는 거거든요. 돈 찍어서 내면 딱 뿌려버리면 그러면 GDP 계속 올라가겠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 GDP가 증가가 안 하고요. 예, 물가만 1% 올라갑니다. 통화량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그게 절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어떤 게 있을까요? 헬리콥터에서 그냥 돈 뿌리면 됩니까 이렇게? 예,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보통 이제 금리를 많이 만지죠. 금리를 만지.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채권 매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에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채권, 부실채권이나 이런 거를 사주는 거죠. 사주게 되면은 민간은 그 채권이 넘어가고 그 나라에서는 돈이 그 민간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겠죠. 그럼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통화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M1, M2, M3가 있어요. 이렇게 M3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거 M2를 잘 아셔야 돼요. M2. 근데 이 M2를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냐? 알 수 있습니다. 예. 보면은 한국은행이거든요. 한국은행 이코스라고 들어가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그렇죠?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서 참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딱 세 군데 항상 들어가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한국은행 이코스, 두 번째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그다음 세 번째 통계청 자료 이렇게 딱 세 개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 같은 데 가면은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이제 클릭해 보시면 친절하게 엑셀까지 다 제공해요. 데이터까지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무료예요. 예, 무료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 다니는 사람들한테 돈 많이 주잖아요. 뭐 이런 거 많이 잘해놓으라고.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가서 좀 많이 보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는 M1, M2, M3 다 측정이 됩니다. 매일 측정, 매달 측정해서 이렇게 통계치를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물가지표도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볼 거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자료 뽑을 때 주로 이런 걸로 많이 여기 들어와서 많이 뽑아요. 자, 그 다음에 건기수단을 구성하고 있는 세 번째 요소는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 금리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자금의 가격이에요. 예, 자금의 가격인데 지금 펜이 지금 참 안 돼서 참 뭘 할 수가 없는데 네, 어쩔 수 없네요. 일단 금리 상승 시 그리고 금리 하락 시 과정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뭐 쓰면서 제가 뭐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써져서 제가 특별하게 좀 얘기를 좀 못 드리겠는데, 일단 금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리게 되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진다. 지금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죠. 계속.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건 뭡니까?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거죠. 우리나라 금리는 왜 못 올려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못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기 때문에 좀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왜 더욱 안 올리느냐? 가계대출 우리나라가 되게 많죠.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려버리면 전 국민의 가계대출 금리가 다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부담스러워서 금리를 쉽게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금리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금리 경로만 잘 알고 계시면요 상당히 좀 편하니까 이 금리 경로와 환율 경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오늘 되게 안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